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보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그녀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지도 않는다. 그저 몇 마디 하면 주변의 참모가 이를 해석하고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한다. 휘장 안에 있는 그녀가 신비하기 때문일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문창극 씨가 2011년 4월 5일자 중앙일보에 실은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의 일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2년 12월 25일 대선 직후에는 하늘의 평화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이 반대의 결과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역사의 신은들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때로는 베일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만 한다. 동화에서 수호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주듯이 말이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그가 나타난 것일까?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신의 축복에 비유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이슈입니다. 뉴스바는 어제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성소수자들의 잔치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강명진 조직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용도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어문화 축제를 바라보는 개신교계 목사들의 상반된 목소리를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40년간 동성애자로 살다가 탈동성애 운동가로 변신한 사단법인 홀리라이프 대표 이오나 목사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오나 목사는 지난 주말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를 연결해서 이오나 목사와는 다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에서는 3년 전에 들이닥쳤던 태풍을 엊그제 발생한 태풍으로 둔갑시킨 조선일보의 오보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열린야당이죠. 자민당과 공명당. 집단 자위권 논의에서 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의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결정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어제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지만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일본 주변 유사시 공해상에서의 미군 함선 보호를 제시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공명당은 현행 헌법 해석 범위 안에서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 자민당은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 시기와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민당 부총재는 13일로 예정된 차기 열린여당 협의 때 정부가 집단자위권 관련 가기 결정문 토안을 제시할 것을 희망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 공명당 대표는 시기상조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고요. 공명당 부대표도 당내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민당과 공명당 열린내각의 분위기는 이렇고요. 그런데 일본 내각 법제국이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이 변경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베 정부는 지난 9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로 용인한다는 내용의 가계 결정 원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간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각 법제국은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 원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내각 법제국이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제국은 그동안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는다는 견해를 밝혀왔는데요. 예. 이번에 아베 정부의 가기 결정 원안을 받아들이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 이런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법제국의 이런 입장 전환이 열린여당 내 집단자위권 문제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내각 법제국이다 보니까 아베 총리의 입장과 다른 그런 입장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유엔에 남중국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현재 시간으로 9일 베트남의 도발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유엔 총회 회원국에 회람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남중국해 해상에서 베트남 선박이 중국 선박을 1416회나 고의로 충돌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또 베트남이 중국의 주권 관할권을 침범해 중국의 안전을 위협했고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 이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 사실을 공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 신청한 위안부 관련 사료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신청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신청 목적에 대해서 역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런 반인도적, 인권침해적, 반인류적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가 일본을 비판한 내용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일 관계의 긴장 상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수레를 거꾸로 몰아 2차 대전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미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만약 중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항의하고 신청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중일 간에는 계속 긴장감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센강 이 다리에 난간이 붕괴됐다는 소식인데 붕괴 원인이 파악됐습니까? 네, 파리 센강의 퐁데다르 다리는 사랑의 자물쇠로 유명한데요. 다리의 2.5m 길이 철대 난간 2개가 자물쇠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예. 파리시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다리가 무너진 후에 통행을 일시 통제하고 붕괴한 난간을 나무 판자로 교체한 뒤에 재개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행자 전용 다리인 퐁대자르에는 2008년부터 자물쇠가 걸리기 시작했고요. 예. 이후 퐁대자르를 찾는 연인들이 사랑의 징표로 자물쇠를 난간에 걸고 열쇠를 강에 던지는 그런 이벤트를 해왔습니다. 예. 이 다리에 채워진 자물쇠가 그동안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55m 길이의 퐁대자르 난간은 현재 자물쇠로 빈틈없이 채워졌는데요. 막대한 자물쇠 무게로 인한 다리 훼손 우려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지난 3월부터 자물쇠 제거 청원 운동에 7,400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파리시는 사랑의 도시라는 파리의 이미지와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남산 서울타워에도 가면 자물쇠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무거워 보이던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11일자 조간신문에 난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상했던 대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득 씨 사진이 신문에 좀 많이 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쇄신 화합한다더니 박 대통령 극보수 총리 선택. 네, 이겁니다. 언론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인사를 총리로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예.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는데요. 자,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육사지방선거 이후에 예고했던 인적 쇄신이 결국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강한 선언으로 읽힙니다. 특히 화합과는 거리가 먼 극보수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발탁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오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제기된다고 오늘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문창극 카드. 이 문창극 후보자가 극우 성향에 가까운 보수주의자라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안고 있는 소통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문창극 후보자가 써온 칼럼들을 보면은 2009년 용산 참사의 과잉 진압을 주도한 김석기 씨,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죠. 예. 이 사람을 강하게 옹호하는가 하면은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는 무료 급식은 북한의 배급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런 인상비평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막말을 펴는 등 매우 보수적인 논조를 펴왔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를 잘 아는 정계의 한 원로 인사 말을 한겨레가 인용을 했는데요. 평안도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엄청 보수적인데 칼럼 같은 모든 글이 울트라 라이트 몽둥이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울트라 라이트 몽둥이요? 예. 예. 라이트라면 이제 우파. 예. 우파고 울트라면은 아주 극우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문창극 후보자를 잘 아는 또 다른 여권 인사는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해서 통합으로 갈 적임자인지 모르겠다. 친화력도 좋지 않아서 야권의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친화력이 좋지 않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창극 후보자가 또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그가 과연 이념적 성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을 뿐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는 수준의 받아쓰기 총리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행정 경험 전무 약점을 보더라도 이런 의문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대국민 담화는 잘 쓰겠군요. 예. 언론인 출신이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발탁이 됐을까요? 예. 문창극 총리 지명자, 청와대 말로는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서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아온 분으로서 공직사회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다.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지만, 예.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라는 이격들을 보면은 뭔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
이사였을 때 당시 이사장이 누구냐? 바로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결국 문창극 발탁은 김기춘 작품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하는 책임을 비서실장이 지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예. 자, 오늘 국민일보 2면을 펼쳐봤습니다. 소년검사에서 국민검사로 그리고 재상으로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얼마 전에 낙마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격찬했던 국민일보 아닙니까? 예. 고구마 덩쿨 캐기 권법의 달인 이러면서 검사 시절에 그의 이 실적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또 대대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켰던 국민일보였지요. 내 삶을 모두 바치겠다 이런 말을 제목으로 뽑는 이런 낯뜨거운 찬사성 기사를 실었던 그 국민일보. 오늘 이면의 제목이 무엇이냐. 30여 년 기자 외길,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을 드문 인사. 예. 이게 따옴표가 아닙니다. 이거 따옴표 다 떼고요. 30여 년 기자 외길, 대통령에게 직언 서슴지 않을 드문 인사.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국민일보가 평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따옴표가 안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면 말이죠. 권력에게 쓴소리, 대통령에게 할 말 할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건 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이 문창극 씨의 지인들이 문창극 씨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데 이 친정인 중앙일보도 이런 제목 붙이기가 민망해서 따옴표를 갖다 붙이는데 이 국민일보 자기 신문사 출신도 아닌데 말이죠. 대통령에게 직언 서슴지 않을 드문 인사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시체말로 빨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누가 편집을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뭐 근거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 2011년 4월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행정 수도를 고수한 것이나 영남국제공항을 고집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내게는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렇게 정면으로 고집었고 우리가 뽑지도 않았고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권력이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현상을 지적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의 한 의원이었을 뿐이죠. 그렇죠.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통령이 되면은 논조가 달라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직후에 썼던 칼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선이 반대의 결과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예.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의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그가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신의 축복에 비유했던 인물이 바로 문창극 씨입니다. 뭐 날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아니면 하는 날선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예. 되기 전에 직언을 서슴지 않지 예. 현직에 있을 때는 서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문창극 씨의 그 과거를 보면서 말이죠. 도대체 국민일보는 왜 이렇게 또 밀어주나 봤더니 이 양반이 교회 장로예요. 보니까 국민일보 종교면에 어김없이 문창극 차기 총리 후보자의 신앙과 삶 이런 또 띄워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5대째 크리스천 가문의 장로, 어릴 적부터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았어. 보수 진보보다 나라가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다는군요. 자, 어느 교회 장로냐?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예. 네, 온누리교회는 그 양반도 다닙니다. 최시중 씨 딸.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걸까요? 예. 앞서 그 평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예.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온누리교회 동료 장로이자 온누리교회가 사실상 운영하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의 말이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성품이 어질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지만 밖에 나와서는 친화력도 좋지 않아서 야권의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그 지인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주요 신문들은 칼럼을 통해 본 문창극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통해서 과연 그가 언론인이었을 때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은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상에 있을 때였습니다. 2009년 8월 14일.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세상을 떠났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두기로 할 것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정정보도문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문창극 씨는 추가적으로 어떤 언급도 한 바 없습니다. 아니, 반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교인을 떠나서, 기독교인을 떠나서 이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이른바 대통령의 직언을 서슴지 않을 드문 인사의 사례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2009년 5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소권이 상실된다고는 하지만 보험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고인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칼럼 보면 현직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은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 주로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군요. 예.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의 그 말씀, 문창극 씨는 성품이 어질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중앙일보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오늘 외모와 관련해서도 좀 이채로운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 문창극 지명자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닮았다. 네. 그래서 고르비라는 별명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닮았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어떤 내용이냐? 앞서 소개한 대로 따옴표 달렸습니다만은 지인들의 평가를 비중 있게 실었는데 권력의 쓴소리,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 이런 지인들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인들의 평가, 비판적으로 보는 지인들의 평가는 당연히 중앙일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면을 보니까 말이죠. 중앙일보는 이번엔 안 써본 사람 썼다. 수첩 박 1호 총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창극 씨의 기용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문창극 씨 기용이 참신한 인재의 또 중용이다. 이렇게 은근슬쩍 그 배경에다 이런 의도를 깔고 있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천상 기자 스타일인 사람까지 대통령이 포용했다. 대통령도 띄워주고 문창극 씨 기용의 의미도 부여하고 중앙일보 이런 의도적인 그런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에 거는 기대. 그가 과거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낭설을 마음껏 칼럼에서 휘갈렸던 과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그 언론인 생활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문 후보자는 37년 동안 언론 생활을 하면서 권력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고 뚜렷한 소신과 열린 보수의 면모를 보였다. 과거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 의원의 권위주의적 스타일, 동조하는 언론의 자화상에 대한 뼈아픈 비판과 반성을 동시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직원의 자세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친정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의 사람이 돼서 권부에 들어간다. 이럴 때는 차라리 사설을 내지 않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어젯밤 JTBC 보도는 좀 중앙일보와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야권의 비판도 비중 있게 좀 실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건 손석희의 뉴스9에서나 나온 얘기고 나머지 프로에서는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라면서 또 격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출신인 이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나 동아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동아는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조선일보 따라가니까요. 예. 조선일보 그 사설을 보겠습니다. 언론 출신 총리 친박 국정원장을 보는 기대와 우려. 이 문창극 씨가 과거에 어떤 칼럼을 썼는지와 관련해서 그런 논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조선일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학자 출신을 총리 또는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료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관료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이다. 언론계 출신으로 첫 총리 후보로 발탁된 문 후보자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간의 그 국정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문제 삼으면서 우려를 표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창극 카드를 국민통합형 총리 인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창극 후보자는 극심한 우편향 언론인으로 평가받는다. 각종 칼럼을 통해서 복지 확대를 앞장서 비판하는 등 극보수적 이념 성향을 보였다. 학교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고 안보와 전교조 문제에서도 강한 보수성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후보자를 극우 보수 인사로 규정했다. 이러면서 그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예. 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문창극 후보자가 지난 총선 때 저를 또 정면으로 씹어주셨습니다. 칼럼에서. 예. 저를 씹어주신 분이 이렇게 총리가 되니까 말이죠. 저도 덩달아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렇군요. 검증을 해봐야죠. 또 앞으로 무슨 또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지도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권이 잔뜩 벼르고 있는데요. 특히 박지원 의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 아닙니까?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아주 비장한 언사로 한마디를 날렸는데 말이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의 그 족적들이 밝혀지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병기 주일대사.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맥에서 사실상 좌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박 대통령 자신은 나에게는 좌장이라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했었죠.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서 말이죠. 그게 사실 김무성 의원과 한번 틀어졌던 그런 이유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병기 씨를 외교안보 분야의 좌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정치권 인사는 이병기 후보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비둘기파에 가깝다. 외교관 출신답게 이런저런 고려를 많이 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군 출신인 남재준 전임 원장과는 좀 다른 결의 인물이 아니겠는가 슬쩍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말이죠. 자,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거나 직언을 하기보다는 주군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양반 이력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게 있네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재 의원 쪽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면서 5억 원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이 이병기 후보자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04년 총선 때 이병기 후보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지만은 이런 전력 때문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떼기 사건 당시에 배달책 역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품성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군의 뜻이라면은 무슨 짓이든 하는 매수도 하고 비리도 저지르는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선임된 점 큰 우려를 낳게 만듭니다. 예.
자,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의 새 도정준비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에 신구범 전 지사가 선임이 됐지요. 신구범 전 지사가 누굽니까?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당의 뜻을 거스르고 원희룡 당선자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모양이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신구범 전 지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이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것을 두고 강정마을과 새정치연합도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건설 대상 지역으로 확정될 당시에 여론을 왜곡하고 주민의 의견을 호도했으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이 유리하다는 유관기관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라면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원희룡 당선자가 기용한 것은 결국 상생, 협치, 그리고 통합, 이것과는 무관한 행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강정마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 TV를 조작해서 세월호 침몰 참사 추모 집회를 불법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예를 들면 도주하는 차량 혹은 수배된 차량 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메라를 차가 아닌 집회 참가자, 사람을 향해서 주민과 주마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렇게 체증했다는 거지요. 교통통제 관리를 위해 그랬다는 경찰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가자 200명을 쫓으면서 찍었다고 하는군요. 세월호 집회를 감시한 경찰, 예. 하여튼 이런 열정과 이런 어떤 근성으로 예. 세월호 이 실종자들을 구조했다면 그래도 몇 명은 구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경찰이 뻔한 해명하겠죠. 우리는 해경이 아니다. 예. 우리는 육경이다. 예. 한국일보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자, 지금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1급 비밀을 유출해서 대선에 이용한 행위, 이걸로 인해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요. 예. 자, 그런데 법원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오늘 한국일보 5면 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지만 담당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만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즉시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담당 판사가 정문헌 의원의 그 혐의가 이거는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너무 관대하다. 이거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게 되고요. 형사부 가운데 한 곳으로 재배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형도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서울에 있는 한 판사는 약식 기소 중에 검찰이 피고인을 봐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식 기소를 맡은 판사는 그런 사건을 잘 찾아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주요 임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검찰이 이 정문헌 의원에게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 두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적용 혐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지만, 그러나 일단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은 정문헌 의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공산이 커집니다. 예. 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한겨레 12면 기사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안, 이른바 김영란 법을 발의한 인물인데, 조선일보가 이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면서 말하자면은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하는 글을 실었는데 말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한겨레 12면에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 국무총리 지명자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미력이나마 저의 마지막 여생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볼까 합니다. 중앙일보 구성원들은 문창극 씨 총리 기용에 내심 행복한 눈치. 어제 JTBC. 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한 45일 만이고요. 또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한 지도 한 보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신임 총리 자리에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어떤 인물입니까? 강찬호 에디터. 네, 37년 동안 중앙일보에서 신문기자와 또 주필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칼럼을 썼던 정통 언론인 출신입니다. 네. 한편 청와대는 발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입니다. 새누리당도 문 총리 후보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정론직필의 정신 아래 날카로운 분석력과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국정 운영의 건전한 지향점을 제시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언론인으로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졌을까? 야당 논평을 들어보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희 대변인. 복지 확대 반대,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등 그간의 언론 활동을 반추해보면 극단적인 보수 성향으로 국민화합,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으며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를 못 밝히시고 사망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라 국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두고 북한의 식량 배급과 다르지 않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집권 여당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자 이념 구도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무한 충성을 맹세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두고도 역사의 신이 대한민국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는 낯뜨거운 박비어천가를 읊어댔습니다. 어제 뉴스K에서 노종면 앵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역사의 신이 개입한 결과라고 한 그에게 정말 소신이 있다면 그건 권력형 소신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근거 없는 의혹을 칼럼에 썼다가 반론문이 실리자 나몰라라 비겁하게 잠잡고 있었던 그를 청와대는 강직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최동욱 혼의 아들 기사에 한국신문협회가 한국신문상이라는 것을 수여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문창극 후보자는 수상작 선정 이후로 조선일보에 용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인적 쇄신이니 국가 개존이 포장을 해도 박근혜식 인사 기준은 일관되게 네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된다. 문창극 씨 본인도 그런 모양이다.
제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성소수자들, 즉 퀴어들에 대한 개신교 인사들의 상반된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의 축제에 반대하는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요나 목사님? 네, 이 목사님 나와 계시죠? 아, 여보세요?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지난 주말에 그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예. 이 개신교 신자들하고 이제 반대 시위를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주도라고 하면은 좀 곤란하겠지만, 예. 어쨌든 저희 홀리라이프와 그 아름다운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 그 반대 시위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 거죠. 예. 예배는 어떤 내용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 홀리라이프 그러니까 동성애 회복자 모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퀴어 문화제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다른 논리,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모임을 가진 거죠. 집회를 가진 거죠. 예. 그 성소수자들의 행위나 뭐 존재,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예. 예, 목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동성애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소수자들의 어떤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 자체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성소수자들, 즉, 어떤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성경적인 그러한 논리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에?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죠, 사실. 문제 존재하는 걸 자체를 부정할 수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서 질문 내용은 지금 성소수자들의 그 행위를 지금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우선 성경에서는 여보세요? 예. 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남자가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여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위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면 남자가 여자의 복장을 입지 말라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죄의 문제,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성적인 그런 불륜 관계를 전부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성애 문제, 동성애 그 행위 자체를 저희들은 부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부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비판하시고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성소수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LGBT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LGBT라는 전체가 레스비안이나 게이나
바이섹슈얼이나 또 트랜스젠더나 이 전체가 다 어쨌든 성경적 진리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그러한 자기네들의 어떤 성적 취향을 따라서 그 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왜 존재되어 있느냐 이런 쪽의 논리는 가질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들도 하나의 개체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성소수자들, 이분들이 자기들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서 이 성소수자가 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좀 필연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기독교 정신에 좀 입각해서 본다면 좀 더 관대하게 이분들을 좀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필연적인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전적 경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고난 동성애 행위나 바이섹슈얼이나 이런 LGBT를 하나의 타고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고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타고날 수도 있다는 논리를 가진다면 만약에 그 애들이 유전인자라든가 DNA가 이미 의학적으로 만약에 나타나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의학적으로 규명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타고났다는 논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자발적인 뜻이라는 건 자발적인 자기네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제가 반대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소아성애라든가 수간이라든가 윤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들의 뜻에 의해서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관대하게 포용한다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성경의 경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대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논리가 진리가 이것이니 자기네들의 선택의 뜻을 벗어버리고 회복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듣기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성애로 사시다가 이 탈동성애 운동가로 탈바꿈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탈동성애 운동가로 탈바꿈하셨다. 탈바꿈이라는 건 인간의 자의적인 문제죠. 저는 정말 지금 동성애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정말 사춘기 즉 성적인 욕구가 나타날 때부터 어떤 동성애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생활을 쭉 해왔고요. 27의 어머니가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결국 비관하시고 자살하셨죠. 그리고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는 동성애자 생활을 했고 트랜스젠더 바를 저희가 최초에 한국에서 개설해서 열애라는 클럽을 운영을 했고요. 또 동성애 클럽 이런 게이바를 제가 이태원에서 10년 이상을 운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할 자리를 주고 어떤 그러한 동성애 보호운동을 사실 그 당시에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는 거지만 음성적으로 그 애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도 그 문제를 벗지 못했는데 이태원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태원이 폐쇄되고 저는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면서 갈보리 채플 교수를 만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동안 동성애에 대한 모든 그 사실에 대해서 타고난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난 어떤 그 죄성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동성애를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신적인 체험,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탈동성애 운동가가 아닌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선 저는 그렇다고 거리 나가서 동성애자들에게 당신은 죄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갖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크리스찬 교회도 엄청난 많은 그 동성애자들이 있고 예. 또 그것을 타고난 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곳에 가서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그 사랑과 애정과 긍휼함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호소하고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극복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제가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 변화됐고요. 이미 예. 외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돼서 지금 그 동성애 그 극복 또는 그 회복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좀 전에 말씀하세요. 동성애가 죄성이라는 걸 깨우쳤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동성애가 그러면 일종의 죄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죄성을 가진 것, 저는 목사니까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어떤 성적인 개념, 그 결혼을 위해서 성적인 개념이 존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그 어떤 그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우선 그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것이라. 그리고 그 금한 이유는 동성애를 정죄한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동성애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순 어렵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그 피해를 준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이방인들이 즐기던 동성애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본받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왕 때나 그 몇몇 이스라엘의 성군들은 동성애를 국가 자체 정책으로 삼아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예. 그런 논리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서 봤을 때 동성애는 그 동성애자들끼리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갖는 그런 물론 부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그냥 동성애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한 그러한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성애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즐길 수 있고 또 양성애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가 사회에게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모르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또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성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동성애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오늘 말씀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홀리라이프의 대표 맡고 있는 이효나 목사 얘기였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네, 앞서 성소수자 문화, 이 확산 자체가 사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확산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신 홀리라이프 대표 이효나 목사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그 이효나 목사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네. 예. 임 목사님 얘기를 포함해서, 네. 이 동성애 문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효나 목사님의 얘기 중에서는 주로 이제 회복, 치유, 극복, 혹은 전향, 변화, 이제 사회적인 통념, 윤리와 도덕,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예. 저는 일단 특히 치유와 회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나 이제 뉴욕 같은 경우 이런 치유나 회복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성정체성 전환 치유 금지법 같은 게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치유 금지법이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컨버전 세라피나 게이트 스트레이트 이런 말로 불리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을 강제로 자기 이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시키도록 전환을 시키려는 시도나 혹은 동성애자들을 강제적으로 이성애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범죄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성회복 치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해서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금지된 건데 한국에서는 요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화두로 해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종교적 특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이게 종교인가 이런 물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윤아 목사께서는 이 성소수자들, 네. 동성애 자체가 성경 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어떻게 이 주장 맞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인용하신 그 열왕기 같은 경우도 뭐 동성애가 번져서 추방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절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남창들에 대한 추방이고, 예. 이것들의 뭐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성서가 이제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제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자 혹은 다양한 그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포함한 그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로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혹은 어떻게 해석하고의 문제도 굉장히 달려 있는데요. 성서와 관련해서도 그 성서 뭐 그대로를 해석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성서를 문자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많거든요. 예. 먹지 말라는 것 저희가 다 먹고 있고 입지 말라는 거 다 입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난히 성서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그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성서적이고 교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성서적인 그런 맥락이나 이런 걸 네. 잘못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개신교계에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반대 목소리 내고 또 네. 축제 현장에 가서 아까 뭐 예배를 받다고 네, 얘기하지만 또 뭐 언론 네. 보도에는 사실상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네.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서를 성서답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성서를 일종의 흉기로 휘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복음의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시민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서에는 그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든지 혹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말씀들도 적혀 있는데 한국 교회는 현재 그런 특히나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정작 그 성서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 그 안에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라든지 성직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그냥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극우파적인 그 정치 세력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난주 퀴어문화 축제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우파적인 그 흐름들이 흐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목사님도 그 지난 주말 그 축제에 가셨습니까? 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의 이제 성직자분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현장에서요. 예. 1시간가량 기도회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퍼레이드를 결사적으로 저지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누웠었는데요. 예. 그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함께
축복 예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독교 단체들 또 교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해서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가서 함께 참여한 그런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도 있었군요. 예,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정치 세력과도 좀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결사 반대한다든지 몇 해 전에 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든지 군형법 제92조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폐기를 요청한다든지 기타 등등 했던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제가 또 충격적으로 그날 받아들인 것은 어버이 연합이 그 현장에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공적인 이 틀거리 기본적인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정하는 것 가운데에서 버젓이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국회 안으로 들여와서 그것들이 이제 말하지게끔 했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정치가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예. 그런 연결고리들은 쉽게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버이 연합에는 그 어버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데 주로 버이들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아버지들밖에 좀 안 보여서 그 어버이 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상당히 참 민망하죠. 민망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신 분들이었죠. 예.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날 이제 일부 보수 시민단체나 기독교 단체가 이제 반대만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막상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같이 참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버의 역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3년 전에 발생했던 태풍을 마치 엊그제 발생한 태풍처럼 둔갑시킨 조선일보의 사진기사 오보 사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3년 전 태풍이 엊그제 발생한 태풍으로 둔갑이 됐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보통 흔히 기사 같은 경우는 오보가 있다고들 다들 인식을 하시는데 사진 기사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사진으로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년 전인 2012년 7월 달에 조선일보가 일면 사진 기사에서 오보를 냅니다. 3년 전 태풍 사진을 하루 전인 7월 18일에 찍은 사진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태풍 카눈이 상륙을 하면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조선일보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험한 파도 사진을 내보내면서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운대 성남 파도라는 기사 제목을 붙였는데요. 보도가 나갔을 때 저희도 그렇고 누구도 이게 오보라는 걸 눈치채지는 못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실제 찍은 촬영한 사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난 파도가 이 사진 기사에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간 당일날 동아일보에서 이제 온라인판을 통해서 조선일보 사진이 거짓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최초 보도를 했는데요. 한 익명의 시민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저 정도의 파도면 입수 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 그런데 18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산 시민이겠군요. 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사진의 그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 디지털 파일의 구성 정보인데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진은 2009년 8월 9일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산 앞바다에 모락꽃 태풍이 상륙한 시기였는데요. 예. 결국 이제 말 3년 전 사진을 갖다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봤는데, 이 조선일보 본사에 이 사진을 송고한 기자가 있습니다. 예. 이 프리랜서 기자인데요. 오마이뉴스와 통화해서 3년 전 찍은 사진이 맞다면서 고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3년 전 찍은 사진의 화상 상태가 좋아서 서울 본사에 보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예. 본사에서 어제 찍은 사진의 상태가 안 좋아서 3년 전 사진을 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8일에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중에 3년 전에 찍은 사진도 한 장 끼워 넣고 그게 이제 일면 사진으로 채택됐다는 게 이 프리랜서 기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어쨌든 3년 전 사진을 끼워 넣은 것은 인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 프리랜서 기자가 자기가 보낸 사진 중에 3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에 알렸답니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해당 기자는 이제 오보가 알려진 당일에 사직서를 냈는데요. 예. 이렇게 프리랜서 기자 개인의 어떤 윤리 문제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 날에 사과문을 내면서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프리랜서고 해당 기자는 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자 3년 전 찍은 사진을 본사에 전송했다. 본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조선일보의 태도도 사실 그 당시에 입길에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요? 이 사진 오보에 대해서 원인을 프리랜서 기자 탓으로만 돌리고 본사는 아무 문제 없다는 투로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일면에 허위 사진을 올리는 대형 사고가 나니까 이제 마치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안에 대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직서를 받은 부분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사진을 송고한 기자가 조선일보 본사 소속 기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기자였다. 이 부분에서 좀 사건의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중앙 일간지 가운데 최초로 그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사진부를 이제 아웃소싱으로 돌린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외주 제작으로 돌려서 본사가 아닌 이제 하청 시스템으로 이제 사진을 송고받고 있는데요. 예. 이 프리랜서 사진 기자들은 통상적으로 그 자기 사진이 배치되는 면 그리고 사진의 게재수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면 탑으로 사진이 실리는 것과 뭐 3면 탑으로 사진이 실리는 게 이제 단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사진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자신의 사진이 좋은 주요면에 배치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온 사진을 추려서 이제 1면 탑으로 올리려다 보니 3년 전 사진까지 송고해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 기자를 외주화함으로써 발생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한국 사진 기자협회장인 김정근 기자랑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조선일보의 태도에도 화가 난다. 조선일보는 기자가 프리랜서라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강조했는데 경비절감 차원으로 기자들을 내몰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프리랜서였다고 강조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조선일보에 사진부가 있기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진이나 예. 대부분의 사진들을 이렇게 외주 제작 형태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그 지역에 주재하는 지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예. 주재 기자들도 전부 다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또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경비절감 이유로 축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진부도 아웃소싱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오보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취재 현장을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든 예, 그런 소수의 인원이 아마도 이제 데스킹하거나 이런 프리랜서 사진 기자들이 송고한 사진들 뭐 셀렉팅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어쨌든 프리랜서 기자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 사진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편집국의 몫이니까요. 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년 전 태풍 사진을 그대로 올려버린 본사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게 3년 전,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부산에 사는 시민이 내가 있어봤는데 파도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렇죠. 가서 해수욕장에 들어갈 정도로 였는데 이 정도 파도는 아니었다라고 한 그 시민의 그 분석, 지적이 아주 좀 날카롭다는. 그리고 그 시민의 분석을 또 동아일보가 바로 받아서 동아일보가 이 조선일보 사진 오보를 낸 것도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태풍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시 해운대에 여러 명의 기자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른 기자들도 다 사진을 찍었는데 절대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보는 들통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비 절감, 인건비 줄이겠다는 이유로 사진부 아웃소싱 하다 보니까 외주 제작 체제로 바뀌었고 프리랜서 기자가 송고한 사진, 이걸 또 게이트 키핑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매체도 최근 일면 사진 기사에서 이 조선일보처럼 좀 오보를 낸 사례가 있다고요? 예, 그 매일경제도 그 최근에 조선일보처럼 오보를 냈는데요. 역시 부산 해운대 사진을 가지고 오보를 했습니다. 그 매일경제는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9일자 일면 사진 기사로 해운대에 인파가 몰린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 사진 기사 제목이 이젠 일상으로 해운대에 몰린 인파였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8일자 사진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8일자가 아닌 6일자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가 이 사진을 넣으면서 사진 그 캡션이라고 하죠. 사진 기사 내용을 첨부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내수 침체 국면에 놓였지만 점차 지역 행사가 재개되는 등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뭐 그러한 맥락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8일자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8일자의 사진은 8일자에 있었던 해운대는 이 정도의 인파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매일경제가 받은 사진이 이제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연합뉴스가 찍은 6일자 사진과 8일자 사진을 비교해보면 인원이 확실히 다릅니다. 8일자에서는 인원이 확실히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진을 본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도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구나. 뭐 이제 다들 놀러 다니니까 우리도 죄책감 없이 축제도 열고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여론 왜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데스크가 이제 사진 제목과 사진 기사를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이틀 전 사진을 알고도 8일자로 속여서 사진을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이게 6일자 사진이라면 좀 더 심각하게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현충일 추모일에 부산 해운대는 이렇게 붐볐다. 나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추모하는 마음은 어디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당일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붐볐던 사진을 가지고 뭐 8일, 뭐 일반적으로 연휴 기간이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8일 연휴 기간 마지막의 모습이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좀 썼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뭐 왜곡됐다.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비판을 했었는데요. 당사자의 좀 반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박상선 매일경제 사진부장과 연락이 닿았었는데요. 이 박상선 부장 같은 경우는 편집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옛날 사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사진 검색에서 날짜 설정을 늘려놔서 예전 사진도 함께 검색된 결과였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해명이 좀 납득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였다는 주장이었고요.
사진부가 사진을 올리고 사회부가 사진 설명을 다는 과정에서 이제 편집 기자의 실수였다 뭐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에서 이제 기사 서비스만 받는 게 아니라 사진도 그 전대료를 주고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트레이트 뉴스를 취급하는 데서 화상 집배실의 날짜 검색 범위를 옛날까지 길게 잡아서 놓는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사진을 서비스하더라도 그 촬영 일자라든가 이런 게 대략적인 사진 설명은 붙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납득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사진으로 인한 오보 사례 짚어주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아, 예.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사진 오보인데요. 이 건은 사진 광고 오보입니다. 뭐 사진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선거 광고였거든요. 그 작년 대선 직전이었죠. 12월 17일에 새누리당에서 17일자로 주요 일간지의 선거 광고를 전면으로 내보냅니다. 예. 근데 이 전면 광고를 보면 대구 시내 중심가로 보이는 장소에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양 옆에는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서 마치 군중들이 박 후보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느낌을 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현수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이제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진을 저희가 봤을 때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히 들어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그 군중들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광고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 수도 늘린 겁니까? 예. 그 보면 이제 포토샵에서 도장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한 프레임을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는 건데 이 도장 툴을 이용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를 저희가 10군데 이상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전국 쌍둥이 무슨 집회도 아니고. 예. 뭐 특정 인물이 4차례나 반복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비어있는 공간을 그 도장 툴로 이용해서 사람으로 채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박근혜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광고는 광고로 봐줘야 된다.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요. 예.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그 12월 8일에 광화문 집중유세 당시에도 그 광화문 광장 그 군중 사진을 조작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진 기사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건 사실일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니냐라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진 기사에도 조작과 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도 뉴스를 전해드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청취자나 시청자들께 제공하지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따져볼 책임 저희에게 우선적으로 있고요. 또 시청자들, 청취자들, 또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언론을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